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뛰어든 진짜 이유. 시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티핑포인트에 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수용하고 국제결제에 사용되든지 아니면 파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야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전망의 방점은 주류화에 있다. 비슷한 시기에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거래 창구를 다시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투자은행은 2018년 암호화폐 거래 창구를 오픈했지만 시장이 침체되자 폐쇄한 바 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보고에 이어 진인 옐런 재무장관의 비트코인 비판으로 크게 출렁거렸다. 투자자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입한 저희를 현실의 비트코인과 결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장난기 어린 말대로 고객들로 하여금 테슬라 자동차 구입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와 몇몇 언론들의 분노에 찬 저격처럼 가격을 끌어올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을까? 머스크 CEO를 이해하려면 그의 상황을 가정해 질문해 봐야 한다. 당신이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외국에 가지고 있다고 하자. 미래의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당신은 그 자산을 필요할 때 긴급하게 본국으로 옮길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이다. 공장이나 기계는 확실히 가치 있는 실물 자산이긴 하지만 옮길 수 없다. 금융권에 맡긴 예금은 은행이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실물이면서도 옮길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달러 묶음이나 값비싼 보석일 것이다. 그런데 국경 검문소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1,000억 원이 넘는데 과연 가능할까? 현실 비트코인은 이 조건에 부합한다. 비트코인은 무게가 없고 금융권에 의해 동결되지도 않는다. 국경을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비트코인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구 어디서나 비밀키를 넣으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현실 비트코인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규모도 크다. 정변이나 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테슬라와 같이 중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중국 밖으로 인출해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 대상이다. 평소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분산해 놓으면 통제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여러 나라에 분산해 보유하느라 발생하는 행복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논리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부호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비트코인을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빼앗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다른 하나는 그냥 빼앗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법치가 무너지고 혼란에 휩싸인 국가의 국민에게 희망의 동아줄이 될 운명으로 발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속성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1달러를 넘어 유의미해진 이후 줄고 그랬다. 그래서 현실의 비트코인이라고 수식어 하나를 애써 덧붙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또 다른 비트코인을 가정하곤 한다. 그런 현실 외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기회를 거듭 놓치는 것이다. 현실의 비트코인은 전 세계 주요 통화로 24시간 거래되고 있고 5천만 원 이상이다. 머스크 CEO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한 것은 바로 이 현실의 비트코인이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 현실이 일시적 착각이라고 지난 10년간 외쳐왔다. 가격이 없어지는 자산이라면 아무리 국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가졌어도 무용지물인 것이 맞다. 하지만 그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현실의 비트코인은 어쨌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회의론자들의 남은 희망은 미국 재무부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금지해주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선언만 해줘도 된다. 선언만으로도 가격이 폭락하고 테슬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연쇄작용이 일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개인과 기업들이 위기로 치닫는다. 앞으로 제정신이 박힌 기업이나 부호들은 다시는 비트코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직후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선택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선택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회의론자들의 희망처럼 영에 수렴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될 것이었다면 미국 정부는 좀 더 일찍 나섰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일찌감치 비트코인을 불법화하지 않은 것은 실행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 정부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비트코인의 부상을 용인할 리 없다는 논리가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면 왜 미국은 일찌감치 비트코인이 미약할 때 제압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검토해왔다. 2013년 마약과 불법 총기류의 아마존이라고 불렸던 실크로드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미국 연방검찰은 비트코인의 기소를 검토했었다. 2017년 암호화폐 붐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을 미국 의회에 불러 비트코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했다. 지난 8년 동안의 미국 정부와 관계 당국의 대응에는 잡음이 많이 끼어 있기는 해도 일관되게 수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17년 CFTC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미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바둑에는 축이라는 형세가 있다. 축에서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더 많은 집을 상대에게 헌납하게 된다. 그래서 축에 빠지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실속을 차리는 선택이 전략적이다.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가격을 가진 어느 시점에 현실의 비트코인이 됐고 정부들은 축에 빠졌다. 비트코인을 금지하려는 어설픈 조치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강하다는 것을 대중과 시장에 각인시켜줬다. 비트코인에 대해 일관되게 규제적인 태도를 보여준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에는 채굴도 금지할 기세다.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인식이 몇 차례 증명됐다. 차라리 중국이 위협만 하고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국 정부의 으름장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고 중국이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통념이 맞는다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활성화해 미국이 어려움을 겪도록 했어야 한다. 즉 중국 정부의 과민한 반응이야말로 달러 대 비트코인이라는 대립항을 전제로 미국 정부의 규제적 조치를 추론하는 논리가 허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트코인을 금지하려는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비트코인은 미국보다 자본 유출에 민감한 국가들의 위협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 쪽으로 간 이유도 자본 이동의 자유를 찾아서라고 추론할 수 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계, 자체 OS 플랫폼 개발 경쟁 가속. 테슬라를 잡아라.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 운영체계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운전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에선 결국 OS가 성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칫 자동차용 통합 OS 플랫폼 구축 주도권을 구글이나 애플, 블랙베리, LG전자 등 IT 기업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들은 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상태다. 현재 자동차용 OS는 인포테인먼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자동차의 자율주행화, 그에 따른 보안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시장은 훨씬 더 커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조사 기업 글로벌 마켓 인사츠는 최근 자동차 OS 시장이 2019년 45억 달러에서 2026년 1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용 통합 OS 플랫폼 구축 부문에서 가장 앞선 회사는 테슬라다. 기존 자동차 회사는 차를 만들 때 부품별로 수십 개의 전자제어 장치를 별도로 활용하는 게 보통이었다. 테슬라는 그러나 이를 통합한 단일 OS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EQ를 10여 개로 줄임으로써 경쟁 우위에 섰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테슬라는 자신의 OS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분석 기업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용 통합 OS 부문에서 6에서 7년의 기술 우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소프트웨어 전용 게임 폴리토피아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통의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용 OS 독자 개발을 위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해 초 파소프트란 전담 조직을 출범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5년까지 75억 유로를 투입하고 3,000명 수준의 개발자 규모도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본 도요타도 지난해 8월 아마존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주행정보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선도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손잡고 2024년까지 커넥티드 카를 내놓기로 했다. 현대차 그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IT 계열사 오토웨버와 MN소프트, 오트론을 통합하며 OS 자체 개발 역량을 키웠다. 이어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선도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손잡고 2022년까지 전 차량의 차세대 커넥티드카 운영체제를 도입기로 했다. CCOS는 전화와 내비게이션은 물론 뉴스나 날씨, 실시간 교통정보 등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한 고급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현대차 그룹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지난해 출시한 GV80과 G80 신모델은 이미 CCOS를 장착했다. 현대차 그룹은 그 밖에도 최근 이스라엘 통신 반도체 칩셋 전문기업 오토톡스 차량 탑승객 보상, 수준 예측 분석기업 엠디고, 스위스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개발기업 웨일 등에도 투자했다. 또 오스트리아의 자율주행 기술기업 TT테크 오토와 손잡기도 했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먼의 분석가 사완트 씨는 앞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는 자체 OS 플랫폼을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2세대 스왑 스테이션. 중국 시노팩 주유소에 설치된다. 중국 국유 석유회사 시노팩이 중국 3대 전기차 업체 중 하나인 니오와 협력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니오는 최근 중국 석유 공룡 시노팩과 협력을 통해 2세대 스왑 스테이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주유소 체인 업체인 시노팩이 제공하는 장소에 니오의 새로운 스왑 스테이션을 건설한다는 얘기다. 니오는 오는 4월 15일부터 수도 베이징 시노팩 주유소에서 니오의 2세대 스왑 스테이션의 정식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니오는 시노팩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시노팩 주유소에 니오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니오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교환 방식의 배터리 충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스왑 스테이션을 운영해 배터리 교환 능력을 제고했다. 올해는 특히 이 스왑 스테이션 수를 지난해 191개에서 500개로 확충하고 기능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시노팩과의 협력은 이를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두 업체의 협력이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하이증권보는 전통적인 에너지 업체인 시노팩과 중국 전기차 업체 중 가장 성장 속도가 가파른 니오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중국 전역에 3만 개가 넘는 주유소를 보유한 시노팩과 니오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주가의 하락세 속에서 샤오펑 차량 출고 니오보다 뒤져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과 니오의 주가가 최근 동시에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샤오펑은 라이벌 업체인 니오에 비해서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펑은 올해 3월 판매량 4,250대를 비롯해 1분기에 12,5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판매량은 지난 1월 6,015대에서 2월 2,223대로 줄었다. 특히 2월 판매량은 길었던 춘절 연휴를 고려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이었다. 니오는 3월 판매량 7,197대를 비롯해 1분기 판매량을 2만에서 2만 500대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5에서 18% 높은 수준이지만 3개월 전 예상했던 판매 증가율 42%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니오는 현재 스포츠 유틸리티 차만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차의 판매가는 경쟁사인 샤오펑의 모델들에 비해 비싸다. 니오는 내년 초까지는 승용차를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샤오펑은 지난해 세단 모델인 P7을 선보였다. P7은 현재 샤오펑 모델 중 판매량 비중이 비교적 높다. 샤오펑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세단 모델을 선보이기로 했다. 샤오펑 니오와 함께 중국의 3대 전기차 업체인 리샹의 1분기 판매량은 1만 500대에서 1만 1,500대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이들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강자인 테슬라와 비아디의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비아디는 지난해 13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중국 자동차 판매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1월에 중국형 모델 3를 1만 4,500대 판매했으며 비아디는 한을 7,200대 팔았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광저우 아폴로파크에서 중국 첫 자율주행 시범 운행. 중국 IT기업 바이두가 광저우 아폴로파크에서 중국의 첫 자율주행 서비스형 모빌리티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다. 바이두 광저우 자율주행 마스 시범 운행 단지는 바이두와 광저우 황푸구 광저우 개발구가 합작한 프로젝트다. 바이두 아폴로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마스 팀을 구성했고 총 면적은 3만 제곱미터다. 여기서 다양한 자동차 모델의 스마트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하며 원격 빅데이터 제어 차량 수리 및 표준화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두 아폴로는 황푸구와 광저우 개발구에서 50대의 자율주행 택시, 버스,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30개의 자율주행 승강장 설립이 완료됐다. 바이두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50대를 추가 배치해서 총 100여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며 1000개의 자율주행 승강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바이두의 로보택시도 이 구역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푸구와 광저우 개발구 산하 국영기업인 광저우 사이언스시티 정보테크놀로지 유한공사는 바이두 아폴로와 함께 중국의 첫 도시교통 디지털 운영 업체를 설립했다. 유니티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유니티,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의 기준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매년 로봇을 통한 자동화를 시도하는 산업군이 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글로벌 게임 엔진 기업 유니티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총괄하는 데니 랭 부사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로봇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iOS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티가 새롭게 공개한 사물 위치와 방향 추정 데모를 통해 로봇 산업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니티로 합류하기 이전부터 우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전문가로 활동했던 랭 부사장은 지금까지 로봇을 이용하려면 로봇 전문가가 직접 뛰어들어 매뉴얼에 따라 작업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했다. 각 산업군이 현실의 장벽에 막혀 있었던 셈이라고 진단하며 유니티의 AI 기술을 통해 iOS는 단순한 로봇 제작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산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니티가 공개한 사물 위치와 방향 추정 데모는 AI 머신러닝을 이용해 컴퓨터 비전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합했다. 랭 부사장은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프로그래머조차 알기 힘든 미묘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제조 산업군 대부분에서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때로 인간이 작업하기에 위험한 공정이 있다면 훨씬 안전하고 설령 위험성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지루한 작업이 있다면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랭 부사장은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로봇을 이용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트랙터가 인간 없이도 수천 에이커를 경작하고 물류업에서도 자동 로봇이 창고를 돌아다니며 트럭에서 내린 짐들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일이 보다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로봇, 특히 로봇 팔의 기능이 보다 정밀해져야 한다. 랭 부사장은 로봇 팔은 각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집어들어 옮기는 등 구체적 작업을 하기 전에 카메라를 이용해 컴퓨터 비전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컴퓨터 비전은 인간이 눈으로 상황을 보고 뇌로 판단에 대응하는 것처럼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AI를 작동시켜 촬영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 팔의 기능을 쓰기 이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 장비가 손상되거나 산업 설비 비용이 급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유니티는 로봇을 이용하는 제조 공장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반복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유니티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업들도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스웨덴의 AI 기업 알고릭스 시뮬레이션이 현재 유니티의 대표적인 고객이다.
랭 부사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로보틱스 역시 AI와 결합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이며 유니티가 속속 등장하는 로봇들의 연습 시뮬레이터 시장을 위해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팔란티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급반등, 캐시우드 마법 부활인가. 월가의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자신이 관리하는 대표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 지수펀드 수익률 하락에 대해 겁나지 않는다더니 간밤에 급반등하며 캐시우드 마법 부활을 알렸다. 뉴욕 증시에서 아크 ETF는 10% 넘게 치솟아 올랐다. 아크 ETF의 급반등은 미국의 10년 만기 재무부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에 육박하는 폭등세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크 ETF에서 비중이 가장 큰 테슬라는 19.64%나 폭등했다. 이날 테슬라의 급반등은 그동안 주가가 30% 넘게 하락한 데다 매수 기회가 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시장이 최근 테슬라 등 성장주의 가치평가에 반영된 과잉 낙관을 바로잡은 만큼 향후 2년간 이 회사의 탄탄한 전망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강해졌다며 목표 주가를 주당 $578에서 $900로 올렸다. 뉴스트리트의 이런 보고서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매수를 외쳐온 캐시우드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팔란티어와 같은 다른 편입 종목들도 7.73%가 넘는 강세를 보였다. 캐시우드는 지난달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시우드는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의 공격적 투자가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을 정도로 팔란티어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였다. 캐시우드는 팔란티어에 대해 2025년 40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는 매출 성장률이 30%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유전자 기업 인비테도 11.74%가 넘는 랠리를 펼치며 아크 ETF의 부활에 힘을 보탰다. 투자자들 역시 캐시우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혹시 아크 ETF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전날에만 캐시우드에게 4,600만 달러의 자금을 몰아줬다. 캐시우드는 이번 기술주 급락을 저가의 매수 기회로 활용했다. 전날 CNBC와 인터뷰에서도 현재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기조적으로 강세장이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그의 안목이 다시 빛을 발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